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원에 갈 일 없는 대사혁명입니다. 저자는 류은경, 출판사는 서울 셀렉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류은경, 국리암센터와 서울대 의학연구소에서 암세포의 표적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7년간 일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즉 질병을 유전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고 싶다. 질병은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다. 대사질환은 우리 몸이 회복되면 반드시 물러간다는 사실을 꼭 알리고 싶다. 우리 몸의 세포는 놀라운 자생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암은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다. 암이 가족력이 아니라면 왜 우리 집안에는 암 환자가 유독 많을까요? 외가 쪽은 아예 암 바깥에요. 할머니는 췌장암, 큰 외삼촌은 위암, 외숙모는 자궁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 모두 늘 불안해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지원 씨의 가족처럼 유독 암 환자가 많은 집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암이 유전질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의 영향은 5에서 10% 미만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성 유전학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숨쉬는 공기, 운동, 스트레스 같은 요소들을 암 유전자가 발현되는 환경으로 봅니다. 이런 환경 요인이 암 발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죠. 함께 살다 보면 가족 구성원들의 식습관이나 생각, 생활 방식, 습관 등이 비슷해지잖아요. 좋은 생활 환경이든 나쁜 생활 환경이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 질환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나쁜 생활 습관이 몸에 배면 가족 구성원 중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자궁암이 잘 나타납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암이 나타나지만 같은 원인에 의해서 암이 발병한 것이라는 뜻이죠. 만약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종양을 제거해도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암은 약 100년 전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이 이미 정복한 질병입니다. 당시 그는 식이요법으로 암을 비롯한 여러 난치병을 치료한 의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881년 독일에서 출생한 거슨은 편두통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식사요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염장된 소세지와 빵 대신 사과를 먹으면 편두통이 줄어들자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편두통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했습니다. 다양한 실험 결과 음식과 음식에 든 나트륨이 문제임을 알게 된 거스는 사과와 채소, 커피 관장이라는 특이한 해독 치료법으로 구성한 거슨 식사요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천식, 알레르기, 고혈압 등의 질환들이 있는 환자들을 식사요법으로 치료하다가 이 중 한 환자가 합병증인 피부 결핵까지 나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암 환자들을 식사요법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거스는 식사요법이 한 가지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치료할 수 있으며 이처럼 질병 하나가 아닌 몸 전체를 치료해야 질병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오늘날 암치료 관행으로 바라봐도 매우 획기적이었던 거슨의 이 치료법은 온 유럽에 알려졌습니다. 거슨은 히틀러가 지배하던 독일을 떠나서 미국 뉴욕에 개업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식사요법을 거슨 요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암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류 의료계에서는 거슨 박사의 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암협회는 거슨 요법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거슨 요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임상 실험을 통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은 오늘날과 별할 바한 차이가 없습니다. 환자들에게 유기농 식품과 생채소, 과일 채소 주스, 영양 강화 식품 등을 먹게 하는 거슨 요법은 오늘날의 전신 치유나 자연 치유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금도 이 방법들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슨 요법은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거스는 특히 커피 간장을 통해 간의 해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약과 마취제가 부족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커피 간장을 해독 요법으로 치료했는데 커피에 들어있는 팔미트산이 담간을 열어서 독소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커피 간장은 간이 감당해야 될 해독작용을 도와서 말기암 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의 보조 치료법으로 사용되며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암세포 대사를 연구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암세포는 무산소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생기는 이유를 인체 생존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대체의학과 자연치유 요법을 연구하고 실천한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암은 병이 아니다 라는 책에서 암세포가 산소 없는 환경에서도 자라는 것은 몸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몸은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몸을 지탱하려고 정상세포가 무산소 호흡을 하며 암세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몸은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암을 이처럼 인체 생존 전략 결과물로 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체가 만일 암을 없애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면 왜 뇌와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등 온몸의 시스템이 왜 암세포가 성장하도록 돕는 걸까 하는 의문에 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암세포가 몸을 공격하고 괴롭히기 위해 생긴 것이라면 우리 몸은 암세포가 생겨나자마자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암덩어리가 특이하게 신경이나 좁은 혈관을 누르는 경우라면 통증이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을 일으키지 않기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은 병원생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했을 때 몸의 반응과는 무척 다릅니다. 인체의 면역체계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을 떼어내려고 항암제가 몸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암이 사라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선택하는 대신 산이나 바다로 가서 남은 시간을 자연 속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사례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부르크는 세포 내 산소 농도가 35%만 감소해도 발효가 시작될 수 있으며 산소가 60% 정도 차단되면 어떤 세포도 암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산소 대사는 세포 내에서 산소와 영양소가 결합하여 열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산소가 부족하거나 대사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는 생존을 위해 대사 방식을 변경합니다. 이때 세포는 발효와 같은 대체 경로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세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산소가 부족해졌을까요? 체내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로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고, 두 번째는 림프순환 장애로 영양소와 노폐물이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의 공통점으로 독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섭취하고 플라스틱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제품들 속에서 생활하며 마시는 물과 공기조차 쉽게 오염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내부에서도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다양한 독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독소와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독소 중에서도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덜 소화된 음식물과 소화 노폐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암을 예방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충분한 산소 공급. 복식 호흡과 스트레칭, 마사지, 가벼운 운동 등으로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원활하면 몸에서 독소가 잘 빠져나갑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한 곳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습관 두 번째. 충분한 과일과 채소, 콩, 견과류와 씨앗류를 섭취한다. 과일과 채소의 식물 영양소에는 암세포의 성장과 혈관 신생을 막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일하게 돕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과일을 먹으면 소화 효소를 분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췌장을 비롯한 소화기관들이 쉴 수가 있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몸속 구석구석에 있는 미세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암 환자의 경우 하루에 5잔 정도의 채소즙을 마시면 빠른 해독과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얻고 산성 체질에서 약알칼리성 체질을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에 든 풍부한 필수 지방산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영양 흡수와 독소 제거를 돕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한다. 암세포는 저체온에서 더 빨리 성장합니다. 정상 체온이 유지되도록 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아랫배가 차갑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나 계피차 등으로 체온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는다. 암 환자들은 대체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습관을 들여보면 좋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면서 면역 스위치가 활성화되면서 켜집니다. 웃음치료나 음악치료, 미술치료, 향기치료 등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마음속의 미움이나 갈등, 원망, 불안 요소 등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 늘 감사하고 삶의 희망을 품는 마음가짐을 추천합니다. 편안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족욕이나 발 마사지, 어싱으로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 한두 가지를 정해서 늘 실천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은 세포의 손상이며 특히 세포막과 세포 내 소호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주기와 성장에도 관여를 합니다. 칼슘 대사도 조절하며 암세포처럼 문제가 생긴 세포를 해결하는 세포 자멸도 일어나게 합니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 무기력하고 피곤하며 염증에 시달린다면 이는 미토콘드리아의 손상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도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에너지 부족으로 세포 대사가 느려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신체 대사와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체온도 낮아집니다. 적당한 체온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신체 대사를 활성화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신체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체지방을 늘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는 신체가 에너지 부족과 체온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을 축적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음식과 튀김처럼 지방이 산화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세포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특히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좋은 지방은 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걸 돕습니다. 그래야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손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이 넘쳐나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산화와 당화가 동시에 일어나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산화는 세포를 손상하고 당화는 단백질과 당이 비정상적으로 결합하여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혈압과 당뇨, 암, 간암,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각종 질환과 노화는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이 많습니다. 게다가 식사 후에 과일이나 디저트를 먹는 습관도 혈당 상승에 기여를 합니다. 빵이나 밥이나 면, 떡 위주로 식사한 다음 과일이나 케이크, 빵 같은 디저트를 더하면 당분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기 마련이죠. 빵이나 밥, 면과 떡과 같은 그러한 음식들은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로 만듭니다. 이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고 간에서는 남아도는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글리코겐 저장 용량을 넘어서면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되며 지방간이 생기거나 혈액 속의 지방 수치가 올라가는 고지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고기나 지방 성분이 많은 음식이 아닌 탄수화물 음식 위주로 먹는데도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지혈증은 고혈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혈액에 당분과 지방이 많으면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져 혈액을 말초 혈관까지 보내기 위해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죠. 사실 고혈압은 온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상호 연관성이 깊어 함께 나타나기 쉬운 3종 질환 세트라 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음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남은 당분이 독소로 작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몸속에 남아도는 당분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해 만들어진 성분을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은 자연스러운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당 독소라고 부르죠. 당 독소가 신체에 쌓이면 염증과 노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화는 세포막, DNA, 혈관벽,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세포 기능과 신진대사를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췌장의 베타세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베타세포를 손상해 인슐린을 제대로 생성하고 분비하는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해 암의 진행과 악화를 부추깁니다. 산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초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입니다. 이들 음식은 주로 공장에서 만들어지며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와 효소가 파괴되어 영양가가 낮습니다. 이 음식들을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몸속에 효소가 많이 사용되며 특히 첨가물이 많이 든 가공식품을 해독하기 위해 간과 신장이 과로하기 쉽습니다. 요즘에 10대 대사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주요 이유도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뇨와 각종 대사질환, 그리고 노화를 미리 예방하고 싶다면 몸이 산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식사가 건강에 좋습니다. 단순한 식사는 한식이라면 2-3가지 반찬 정도를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현미 잡곡밥에 찐 양배추, 다시마나 쌈채소, 버섯볶음 정도의 식사입니다. 뭔가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식은 수백 가지 영양소를 거의 손상하지 않은 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국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밥은 1공기 정도만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식사는 미국 의사들의 의사로 알려진 조엘 펄먼, 100세까지 무병장수한 스콘 니어링, 그리고 헬렌 니어링, 그리고 90세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제인 구달의 식사법이기도 합니다. 조엘 펄먼은 과일을 전체 식사량의 10에서 40%까지 추천하고 채소는 30에서 60%까지 권합니다. 견과류는 10에서 20%, 고기와 생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10% 이내로 권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곡물을 2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쌀밥을 먹는 한식과 비교하면 곡물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헬렌 니어링의 아침 과일. 우리는 어느 나라를 가든 한 가지 과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잘 익어서 즙이 뚝뚝 떨어지는 파인애플을 먹었고, 인도에서는 망고나 손가락 마디만한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시를, 남부 프랑스에서는
온갖 종류의 멜론을 먹었고 남아메리카에서는 파파야를 먹었습니다. 미국 오리곤주와 워싱턴주에서는 체리를,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몽이나 오렌지, 자두, 배를 아침으로 먹었습니다. 과일 중에 으뜸이며 실증나지 않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너무 달지도 너무 치지도 않습니다.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과일, 견과류와 같은 식물의 열매를 먹는 식사법입니다. 신진대사를 빠르게 회복시켜주죠. 저는 과일과 견과류를 최고의 해독제이자 영양제로 생각합니다. 과일의 풍부한 영양 성분은 몸속의 독소를 빠르게 제거해주죠. 과일의 수분도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몸속의 미네랄 균형을 빠르게 잡아줍니다. 질병이 많으면 산성 체질이 된다고 했잖아요. 과일 식사는 산성 체질을 약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줍니다. 밥과 빵, 고기, 우유를 중심으로 식사하면 몸이 산성 체질로 변화하게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체취도 좀 다르지 않나요? 체내에 암모니아가 쌓이기도 하고 요산이나 요소 같은 단백질 대사 산물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아미노산은 대사 과정을 통해 다양한 유기산으로 전환되며 쌀을 비롯한 곡물은 인 함량이 높아 체내에서 인산 형태로 활용됩니다. 밥과 빵, 고기, 우유를 주로 먹는 노인들은 뼈가 약해서 부러지기 쉽고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일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신맛 때문에 산성 음식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몸속에서 대사되면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알칼리성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과일에는 칼륨과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알칼리 체질로 바꿔줍니다. 혈액 pH는 7.3에서 7.4 정도로 약 알칼리성입니다. 이처럼 삼연기 균형은 갑산성 기능, 안정적인 혈당,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등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산성 체질이니 알칼리성 체질이니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과일이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준다니 매우 놀랍습니다. 과일의 수분도 미네랄 균형을 잡아준다니 대단합니다. 그럼 말린 과일은 어떨까요? 수분이 없으니 생과일보다는 안 좋은 걸까요? 맞습니다. 수분을 없앤 과일은 아주 귀한 영양소를 버린 셈이죠. 생과일로 수분까지 꼭 챙겨 드세요. 말린 과일은 마르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당 질량이 늘어난 상태이니 혈당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과일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높으신 할머니가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과일을 추천해 주시죠. 연세도 많고 공복 혈당 수치가 높으니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생과일은 별 문제가 없지만 당뇨 환자는 심리적으로 단맛에 불안해 하십니다. 그러니 단맛이 강하지 않은 사과나 토마토, 베리류, 감귤류 같은 저당도 과일을 추천합니다. 이런 과일과 샐러드를 같이 드시는 것이 밥보다 훨씬 더 안전한 식사입니다. 당 조절을 해야 되는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에게는 당분이 적으면서 수분이 많은 과일이 좋습니다. 저당도 과일에는 사과와 토마토, 블루베리, 키위, 오렌지, 다양한 감귤류 과일이 있습니다. 주스나 즙은 과일의 아주 귀한 성분인 식이섬유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까지 그대로 갈았어도 모든 성분이 쪼그라진 상태라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열을 가하거나 가공 처리한 주스는 영양소 손실도 커서 주스나 즙 둘 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딸기와 바나나를 갈아서 간편하게 마신 적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저혈당 증세가 왔습니다. 과일을 갈아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딸기와 바나나처럼 당분이 풍부한 과일을 갈아 마시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분이 더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금세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혈당은 다시 급격하게 떨어져 저혈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바로 고혈당 후 저혈당이 오는 경우로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 흔히 나타납니다. 과일의 식이섬유는 채소의 식이섬유와 달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과일을 그대로 먹으면 식이섬유가 혈당을 상승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식이섬유는 또한 대장의 미생물 먹이가 돼서 장내 건강을 지켜줍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잘 씹지 못한다면 과일과 채소를 같이 갈아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과와 토마토, 사과와 샐러리 등을 섞어서 함께 간 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머니가 드시기 좋겠네요. 할머니의 혈당과 효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장수 지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양하지만 식사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식물 중심의 식사, 그리고 과일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 등을 많이 섭취합니다. 블루존인 오키나와 사람들은 여주를 자주 먹습니다. 쓴 멜론이라도 불리는 여주에는 천연 인슐린으로 유명한 차란틴이 들어있습니다. 차란틴은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덜 섭취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동물의 고기를 소량 섭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식물성 위주의 식사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수육 형태로 요리해서 한 번에 약 40g 정도 섭취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 농도를 증가시켜 세포 성장을 가속하고 노화를 촉진하며 장수 유전자의 활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당연히 세포막도 건강해야 합니다. 앞장에서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으면 세포막이 손상된 상태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세포의 신진대사뿐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기능에도 장애가 발생합니다. 건강한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탄력적인 모습이며 세포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분과 산화된 기름은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세포막의 건강은 혈관 건강과 뇌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건강한 췌장세포를 만들려면 건강한 기름이 필수입니다. 지중해 식단에서는 올리브오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몸에 좋은 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상 최고의 슈퍼푸드로 알려진 모유에는 약 35% 정도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도 음식물에서 이 정도 비율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올리브 오일이 아니어도 들기름이나 지방이 많은 견과류, 아마씨, 해바라기 씨 같은 씨앗류를 섭취하면 됩니다. 효소 부족은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아이들 입에서는 침이 줄줄 흐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침이 말라 있습니다. 70대 침샘 효소는 20대와 비교하면 3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병이 깊은 사람도 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침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음식물을 씹기도 어렵고 소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먹은 양에 비해 소화효소 양이 적어서입니다. 침은 소화효소뿐 아니라 살균과 항암 작용까지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플 때 침을 삼키면 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이 곧 치료제라는 뜻입니다. 침은 나쁘거나 더럽지 않습니다. 침을 소중한 보역처럼 여겨야 합니다. 침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소화를 담당하는 효소뿐 아니라 몸 전체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효소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것은 효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효소가 부족하면 호흡과 혈액순환, 면역력, 생식 능력 같은 다양한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성은 질 분비량이 감소하고 방광염과 자궁질환에 쉽게 노출되며 폐경이 빨리 옵니다. 남성은 혈액순환이 나빠져 발기부전 같은 증상을 겪습니다. 그러나 몸에 효소가 풍부하면 나이가 들어도 소화를 비롯한 신진대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은 55세, 남성은 75세까지 생식 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효소가 소모되도록 만드는 식사를 계속하다 보면 효소 부족으로 노화와 질병이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당뇨, 젊은 치매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는 연령대도 낮아졌습니다. 병에 걸리는 시기가 나이와 무관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진대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효소 부족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몸속에서만 만들어지는 체내 효소와 달리 식품 효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해산물과 해조류, 된장이나 나토 같은 발효식품이 대표적인 효소 음식입니다.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장수마을 주민들은 발효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효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 효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효소 부족 상태가 덜 생깁니다. 흔히 면역력이 강하다, 질병에 잘 안 걸린다는 말은 이런 몸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 효소를 섭취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식사 중에 한 끼를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낫또를 먹으면 식품 속의 효소를 얻을 수 있고 체내 소화 효소를 많이 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가열조리한 육류를 먹으면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간식으로 빵이나 케이크, 과자 같은 탄수화물 디저트를 먹을 때도 우리 몸은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자주 먹는 습관도 소화 효소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소식이나 생식 또는 간헐적 당식 같은 절식이 좋은 것은 소화 효소 분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기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 자체의 양이나 질보다는 먹는 음식을 몸에서 얼마나 흡수하느냐입니다. 하루 단백질의 양, 비타민 몇 종류, 미네랄 채소 몇 가지 등에 집착하기보다는 효소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더 좋습니다. 한식은 어떤 반찬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건강식이 될 수도 질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비찜이나 아귀찜이 주 요리이고 나물 반찬이나 채소류가 없는 식단이라면 체내 효소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 재료에 열을 가해 조리하면 원래 식품 안에 있던 효소의 활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혈당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더 많이 분비하고 식욕 촉진과 억제를 조절하는 주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도 체내 음식물 대사를 위해 왕성하게 분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뇌하수체 같은
내 분비 기관이 과로하기 쉽습니다. 가끔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늘 그런 음식을 먹는다면 건강을 위한 식사라기보다는 몸을 혹사시키는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미 잡곡밥에 생채소와 버섯류, 해조류를 간단히 조리해서 먹는 한식은 체내 효소를 크게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에는 생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한식이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는 아주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음식을 과식하는 뷔페식은 찌꺼기를 많이 만듭니다.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체내 기관과 세포에 필요한 50종 이상의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끼니마다 모든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뷔페처럼 한 끼에 지나치게 많은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누구라도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뷔페에 가면 고기나 해산물, 과일과 채소, 밥 등 수많은 종류의 요리를 먹게 됩니다. 다양한 요리를 한 자리에서 맛보는 건 좋지만 인체에는 모든 영양소를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의 소화효소는 오직 탄수화물만, 단백질의 소화효소는 단백질만, 지방의 소화효소는 지방만 소화할 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종류가 단순할수록 쉽게 소화되고 체내 효소 낭비도 적습니다.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소화의 부산물들은 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나 지방, 녹말 알갱이들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혈액 내 효소 농도가 충분하면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지만 농도가 낮으면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원에 갈 일 없는 대사혁명입니다. 저자는 류은경, 출판사는 서울 셀렉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류은경, 국립암센터와 서울대 의학연구소에서 암세포의 표적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7년간 일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즉 질병을 유전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고 싶다. 질병은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다. 대사질환은 우리 몸이 회복되면 반드시 물러간다는 사실을 꼭 알리고 싶다. 우리 몸의 세포는 놀라운 자생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암은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다. 암이 가족력이 아니라면 왜 우리 집안에는 암 환자가 유독 많을까요? 외가 쪽은 아예 암 바깥에요. 할머니는 췌장암, 큰 외삼촌은 위암, 외숙모는 자궁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 모두 늘 불안해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지원 씨의 가족처럼 유독 암 환자가 많은 집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암이 유전질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의 영향은 5에서 10% 미만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성 유전학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숨쉬는 공기, 운동, 스트레스 같은 요소들을 암 유전자가 발현되는 환경으로 봅니다. 이런 환경 요인이 암 발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죠. 함께 살다 보면 가족 구성원들의 식습관이나 생각, 생활 방식,
습관 등이 비슷해지잖아요. 좋은 생활 환경이든 나쁜 생활 환경이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 질환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나쁜 생활 습관이 몸에 배면 가족 구성원 중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자궁암이 잘 나타납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암이 나타나지만 같은 원인에 의해서 암이 발병한 것이라는 뜻이죠. 만약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종양을 제거해도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암은 약 100년 전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이 이미 정복한 질병입니다. 당시 그는 식이요법으로 암을 비롯한 여러 난치병을 치료한 의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881년 독일에서 출생한 거슨은 편두통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식사요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염장된 소세지와 빵 대신 사과를 먹으면 편두통이 줄어들자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편두통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했습니다. 다양한 실험 결과 음식과 음식에 든 나트륨이 문제임을 알게 된 거슨은 사과와 채소, 커피 관장이라는 특이한 해독 치료법으로 구성한 거슨 식사요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천식, 알레르기, 고혈압 등의 질환들이 있는 환자들을 식사요법으로 치료하다가 이 중 한 환자가 합병증인 피부 결핵까지 나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암 환자들을 식사요법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거스는 식사요법이 한 가지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치료할 수 있으며 이처럼 질병 하나가 아닌 몸 전체를 치료해야 질병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오늘날 암 치료 관행으로 바라봐도 매우 획기적이었던 거슨의 이 치료법은 온 유럽에 알려졌습니다. 거슨은 히틀러가 지배하던 독일을 떠나서 미국 뉴욕에 개업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식사요법을 거슨 요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암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류 의료계에서는 거슨 박사의 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암협회는 거슨 요법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거슨 요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임상 실험을 통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은 오늘날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환자들에게 유기농 식품과 생채소, 과일 채소 주스, 영양 강화 식품 등을 먹게 하는 거슨 요법은 오늘날의 전신 치유나 자연 치유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금도 이 방법들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슨 요법은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거스는 특히 커피 간장을 통해 간의 해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약과 마취제가 부족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커피 관장을 해독 요법으로 치료했는데 커피에 들어있는 팔미트산이 담간을 열어서 독소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커피 간장은 간이 감당해야 될 해독작용을 도와서 말기암 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의 보조 치료법으로 사용되며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암세포 대사를 연구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암세포는 무산소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생기는 이유를 인체 생존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대체의학과 자연치유 요법을 연구하고 실천한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암은 병이 아니다 라는 책에서
암세포가 산소 없는 환경에서도 자라는 것은 몸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몸은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몸을 지탱하려고 정상세포가 무산소 호흡을 하며 암세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몸은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처럼 인체 생존 전략 결과물로 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체가 만일 암을 없애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면 왜 뇌와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등 온몸의 시스템이 왜 암세포가 성장하도록 돕는 걸까 하는 의문에 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암세포가 몸을 공격하고 괴롭히기 위해 생긴 것이라면 우리 몸은 암세포가 생겨나자마자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암덩어리가 특이하게 신경이나 좁은 혈관을 누르는 경우라면 통증이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을 일으키지 않기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은 병원생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했을 때 몸의 반응과는 무척 다릅니다. 인체의 면역체계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을 떼어내려고 항암제가 몸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암이 사라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선택하는 대신 산이나 바다로 가서 남은 시간을 자연 속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사례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브르크는 세포 내 산소 농도가 35%만 감소해도 발효가 시작될 수 있으며 산소가 60% 정도 차단되면 어떤 세포도 암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바르브르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산소 대사는 세포 내에서 산소와 영양소가 결합하여 열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산소가 부족하거나 대사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는 생존을 위해 대사 방식을 변경합니다. 이때 세포는 발효와 같은 대체 경로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세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산소가 부족해졌을까요? 체내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로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고, 두 번째는 림프순환 장애로 영양소와 노폐물이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의 공통점으로 독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섭취하고 플라스틱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제품들 속에서 생활하며 마시는 물과 공기조차 쉽게 오염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내부에서도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다양한 독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독소와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독소 중에서도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덜 소화된 음식물과 소화 노폐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암을 예방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충분한 산소 공급. 복식 호흡과 스트레칭, 마사지, 가벼운 운동 등으로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원활하면
몸에서 독소가 잘 빠져나갑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한 곳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습관 두 번째. 충분한 과일과 채소, 콩, 견과류와 씨앗류를 섭취한다. 과일과 채소의 식물 영양소에는 암세포의 성장과 혈관 신생을 막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일하게 돕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과일을 먹으면 소화 효소를 분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췌장을 비롯한 소화기관들이 쉴 수가 있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몸속 구석구석에 있는 미세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암 환자의 경우 하루에 5잔 정도의 채소즙을 마시면 빠른 해독과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얻고 산성 체질에서 약알칼리성 체질을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에 든 풍부한 필수 지방산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영양 흡수와 독소 제거를 돕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한다. 암세포는 저체온에서 더 빨리 성장합니다. 정상 체온이 유지되도록 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아랫배가 차갑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나 계피차 등으로 체온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는다. 암 환자들은 대체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습관을 들여보면 좋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면서 면역 스위치가 활성화되면서 켜집니다. 웃음치료나 음악치료, 미술치료, 향기치료 등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마음속의 미움이나 갈등, 원망, 불안 요소 등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 늘 감사하고 삶의 희망을 품는 마음가짐을 추천합니다. 편안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족욕이나 발 마사지, 어싱으로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 한두 가지를 정해서 늘 실천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은 세포의 손상이며 특히 세포막과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주기와 성장에도 관여를 합니다. 칼슘 대사도 조절하며 암세포처럼 문제가 생긴 세포를 해결하는 세포 자멸도 일어나게 합니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 무기력하고 피곤하며 염증에 시달린다면 이는 미토콘드리아의 손상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도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에너지 부족으로 세포 대사가 느려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신체 대사와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체온도 낮아집니다. 적당한 체온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신체 대사를 활성화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신체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체지방을 늘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는 신체가 에너지 부족과 체온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을 축적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음식과 튀김처럼 지방이 산화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세포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특히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좋은 지방은 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걸 돕습니다. 그래야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손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이 넘쳐나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산화와 당화가 동시에 일어나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산화는 세포를 손상하고 당화는 단백질과 당이 비정상적으로 결합하여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혈압과 당뇨, 암, 간암,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각종 질환과 노화는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이 많습니다. 게다가 식사 후에 과일이나 디저트를 먹는 습관도 혈당 상승에 기여를 합니다. 빵이나 밥이나 면, 떡 위주로 식사한 다음 과일이나 케이크, 빵 같은 디저트를 더하면 당분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기 마련이죠. 빵이나 밥, 면과 떡과 같은 그러한 음식들은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로 만듭니다. 이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고 간에서는 남아도는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글리코겐 저장 용량을 넘어서면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되며 지방간이 생기거나 혈액 속의 지방 수치가 올라가는 고지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고기나 지방 성분이 많은 음식이 아닌 탄수화물 음식 위주로 먹는데도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지혈증은 고혈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혈액에 당분과 지방이 많으면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져 혈액을 말초 혈관까지 보내기 위해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죠. 사실 고혈압은 온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상호 연관성이 깊어 함께 나타나기 쉬운 3종 질환 세트라 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음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남은 당분이 독소로 작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몸속에 남아도는 당분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해 만들어진 성분을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은 자연스러운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당독소라고 부르죠. 당독소가 신체에 쌓이면 염증과 노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화는 세포막, DNA, 혈관벽,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세포 기능과 신진대사를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췌장의 베타세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베타세포를 손상해 인슐린을 제대로 생성하고 분비하는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해 암의 진행과 악화를 부추깁니다. 산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초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입니다. 이들 음식은
주로 공장에서 만들어지며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와 효소가 파괴되어 영양가가 낮습니다. 이 음식들을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몸속에 효소가 많이 사용되며 특히 첨가물이 많이 든 가공식품을 해독하기 위해 간과 신장이 과로하기 쉽습니다. 요즘에 10대 대사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주요 이유도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뇨와 각종 대사질환, 그리고 노화를 미리 예방하고 싶다면 몸이 산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식사가 건강에 좋습니다. 단순한 식사는 한식이라면 두세 가지 반찬 정도를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현미 잡곡밥에 찐 양배추, 다시마나 쌈채소, 버섯볶음 정도의 식사입니다. 뭔가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식은 수백 가지 영양소를 거의 손상하지 않은 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곡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밥은 한 공기 정도만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식사는 미국 의사들의 의사로 알려진 조엘 펄먼, 100세까지 무병장수한 스콘 니어링, 그리고 헬렌 니어링, 그리고 90세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제인 구달의 식사법이기도 합니다. 조엘 펄먼은 과일을 전체 식사량의 10에서 40%까지 추천하고 채소는 30에서 60%까지 권합니다. 견과류는 10에서 20%, 고기와 생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10% 이내로 권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곡물을 2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쌀밥을 먹는 한식과 비교하면 곡물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헬렌 니어링의 아침 과일. 우리는 어느 나라를 가든 한 가지 과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잘 익어서 즙이 뚝뚝 떨어지는 파인애플을 먹었고, 인도에서는 망고나 손가락 마디만한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시를, 남부 프랑스에서는 온갖 종류의 멜론을 먹었고, 남아메리카에서는 파파야를 먹었습니다. 미국 오리곤주와 워싱턴주에서는 체리를,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몽이나 오렌지, 자두, 배를 아침으로 먹었습니다. 과일 중에 으뜸이며 실증나지 않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너무 달지도 너무 치지도 않습니다.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과일, 견과류와 같은 식물의 열매를 먹는 식사법입니다. 신진대사를 빠르게 회복시켜주죠. 저는 과일과 견과류를 최고의 해독제이자 영양제로 생각합니다. 과일의 풍부한 영양 성분은 몸속의 독소를 빠르게 제거해주죠. 과일의 수분도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몸속의 미네랄 균형을 빠르게 잡아줍니다. 질병이 많으면 산성 체질이 된다고 했잖아요. 과일 식사는 산성 체질을 약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줍니다. 밥과 빵, 고기, 우유를 중심으로 식사하면 몸이 산성 체질로 변화하게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체취도 좀 다르지 않나요? 체내에 암모니아가 쌓이기도 하고 요산이나 요소 같은 단백질 대사 산물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아미노산은 대사 과정을 통해 다양한 유기산으로 전환되며 쌀을 비롯한 곡물은 인 함량이 높아 체내에서 인산 형태로 활용됩니다. 밥과 빵, 고기, 우유를 주로 먹는 노인들은 뼈가 약해서 부러지기 쉽고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일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신맛 때문에 산성 음식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몸속에서 대사되면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알칼리성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과일에는 칼륨과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알칼리 체질로 바꿔줍니다. 혈액 pH는 7.3에서 7.4 정도로 약 알칼리성입니다. 이처럼 삼연기 균형은 갑산성 기능, 안정적인 혈당,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등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산성 체질이니 알칼리성 체질이니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과일이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준다니 매우 놀랍습니다. 과일의 수분도 미네랄 균형을 잡아준다니 대단합니다. 그럼 말린 과일은 어떨까요? 수분이 없으니 생과일보다는 안 좋은 걸까요? 맞습니다. 수분을 없앤 과일은 아주 귀한 영양소를 버린 셈이죠. 생과일로 수분까지 꼭 챙겨 드세요. 말린 과일은 마르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당 질량이 늘어난 상태이니 혈당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과일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높으신 할머니가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과일을 추천해 주시죠. 연세도 많고 공복 혈당 수치가 높으니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생과일은 별 문제가 없지만 당뇨 환자는 심리적으로 단맛에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니 단맛이 강하지 않은 사과나 토마토, 베리류, 감귤류 같은 저당도 과일을 추천합니다. 이런 과일과 샐러드를 같이 드시는 것이 밥보다 훨씬 더 안전한 식사입니다. 당 조절을 해야 되는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에게는 당분이 적으면서 수분이 많은 과일이 좋습니다. 저당도 과일에는 사과와 토마토, 블루베리, 키위, 오렌지, 다양한 감귤류 과일이 있습니다. 주스나 즙은 과일의 아주 귀한 성분인 식이섬유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까지 그대로 갈았어도 모든 성분이 쪼그라진 상태라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열을 가하거나 가공 처리한 주스는 영양소 손실도 커서 주스나 즙 둘 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딸기와 바나나를 갈아서 간편하게 마신 적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저혈당 증세가 왔습니다. 과일을 갈아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딸기와 바나나처럼 당분이 풍부한 과일을 갈아 마시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분이 더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금세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혈당은 다시 급격하게 떨어져 저혈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바로 고혈당 후 저혈당이 오는 경우로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 흔히 나타납니다. 과일의 식이섬유는 채소의 식이섬유와 달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과일을 그대로 먹으면 식이섬유가 혈당을 상승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식이섬유는 또한 대장의 미생물 먹이가 돼서 장내 건강을 지켜줍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잘 씹지 못한다면 과일과 채소를 같이 갈아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과와 토마토, 사과와 샐러리 등을 섞어서 함께 간 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머니가 드시기 좋겠네요. 할머니의 혈당과 효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장수 지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양하지만 식사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식물 중심의 식사, 그리고 과일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 등을 많이 섭취합니다. 블루존인 오키나와 사람들은 여주를 자주 먹습니다.
쓴 멜론이라도 불리는 여주에는 천연 인슐린으로 유명한 차란틴이 들어있습니다. 차란틴은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 좋은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덜 섭취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동물의 고기를 소량 섭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식물성 위주의 식사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수육 형태로 요리해서 한 번에 약 40g 정도 섭취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 농도를 증가시켜 세포 성장을 가속하고 노화를 촉진하며 장수 유전자의 활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당연히 세포막도 건강해야 합니다. 앞장에서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으면 세포막이 손상된 상태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세포의 신진대사뿐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기능에도 장애가 발생합니다. 건강한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탄력적인 모습이며 세포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분과 산화된 기름은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세포막의 건강은 혈관 건강과 뇌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건강한 췌장 세포를 만들려면 건강한 기름이 필수입니다. 지중해 식단에서는 올리브오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몸에 좋은 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상 최고의 슈퍼푸드로 알려진 모유에는 약 35% 정도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도 음식물에서 이 정도 비율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올리브 오일이 아니어도 들기름이나 지방이 많은 견과류, 아마씨, 해바라기 씨 같은 씨앗류를 섭취하면 됩니다. 효소 부족은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아이들 입에서는 침이 줄줄 흐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침이 말라 있습니다. 70대 침샘 효소는 20대와 비교하면 3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병이 깊은 사람도 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침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음식물을 씹기도 어렵고 소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먹은 양에 비해 소화효소 양이 적어서입니다. 침은 소화효소뿐 아니라 살균과 항암 작용까지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플 때 침을 삼키면 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이 곧 치료제라는 뜻입니다. 침은 나쁘거나 더럽지 않습니다. 침을 소중한 보역처럼 여겨야 합니다. 침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소화를 담당하는 효소뿐 아니라 몸 전체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효소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것은 효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효소가 부족하면 호흡과 혈액순환, 면역력, 생식 능력 같은 다양한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성은 질 분비량이 감소하고 방광염과 자궁질환에 쉽게 노출되며 폐경이 빨리 옵니다. 남성은 혈액순환이 나빠져 발기부전 같은 증상을 겪습니다. 그러나 몸에 효소가 풍부하면 나이가 들어도 소화를 비롯한 신진대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은 55세, 남성은 75세까지 생식 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효소가 소모되도록 만드는 식사를 계속하다 보면 효소 부족으로 노화와 질병이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당뇨, 젊은 치매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는 연령대도 낮아졌습니다. 병에 걸리는 시기가 나이와 무관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진대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효소 부족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몸속에서만 만들어지는 체내 효소와 달리 식품 효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해산물과 해조류, 된장이나 나토 같은 발효식품이 대표적인 효소 음식입니다.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장수마을 주민들은 발효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효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 효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효소 부족 상태가 덜 생깁니다. 흔히 면역력이 강하다, 질병에 잘 안 걸린다는 말은 이런 몸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 효소를 섭취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식사 중에 한 끼를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낫또를 먹으면 식품 속의 효소를 얻을 수 있고 체내 소화 효소를 많이 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가열조리한 육류를 먹으면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간식으로 빵이나 케이크, 과자 같은 탄수화물 디저트를 먹을 때도 우리 몸은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자주 먹는 습관도 소화 효소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소식이나 생식 또는 간헐적 당식 같은 절식이 좋은 것은 소화 효소 분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기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 자체의 양이나 질보다는 먹는 음식을 몸에서 얼마나 흡수하느냐입니다. 하루 단백질의 양, 비타민 몇 종류, 미네랄 채소 몇 가지 등에 집착하기보다는 효소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더 좋습니다. 한식은 어떤 반찬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건강식이 될 수도 질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비찜이나 아귀찜이 주 요리이고 나물 반찬이나 채소류가 없는 식단이라면 체내 효소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 재료에 열을 가해 조리하면 원래 식품 안에 있던 효소의 활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혈당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더 많이 분비하고 식욕 촉진과 억제를 조절하는 주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도 체내 음식물 대사를 위해 왕성하게 분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뇌와 수체 같은 내 분비 기관이 과로하기 쉽습니다. 가끔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늘 그런 음식을 먹는다면 건강을 위한 식사라기보다는 몸을 혹사시키는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미 잡곡밥에 생채소와 버섯류, 해조류를 간단히 조리해서 먹는 한식은 체내 효소를 크게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에는 생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한식이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는 아주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음식을 과식하는 뷔페식은 찌꺼기를 많이 만듭니다.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체내 기관과 세포에 필요한 50종 이상의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끼니마다 모든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뷔페처럼 한 끼에 지나치게 많은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누구라도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뷔페에 가면 고기나 해산물, 과일과 채소, 밥 등 수많은 종류의 요리를 먹게 됩니다. 다양한 요리를 한 자리에서 맛보는 건 좋지만 인체에는 모든 영양소를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의 소화효소는 오직 탄수화물만, 단백질의 소화효소는 단백질만, 지방의 소화효소는 지방만 소화할 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종류가 단순할수록 쉽게 소화되고 체내 효소 낭비도 적습니다.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소화의 부산물들은 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나 지방, 녹말 알갱이들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혈액 내 효소 농도가 충분하면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지만 농도가 낮으면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